하기 위해서 내 커리어를 그쪽 방향으로 끌고 나갔는데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저기 안에서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계시는 때 보니까 좀 주눅도 들고 좀 조용해야 될 것 같고 좀 어색하네요. 제가 원티드라는 기업에 와 있는데 여기 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일을 못 하고 계신다는 좀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좀 무서운 뉴스가 원래 옛날의 형태의 일자리로는 복구할 수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인공지능과 함께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 건가, 또는 이제 플랫폼 사업체들이 거대 기업이 되면서 기그 이코노미 뭐 이런 말도 생겼는데 내 커리어를 갖다 어떻게 맞춰서 발전시켜야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의, 세미나, 책 같은 것도 쏟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그 일자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컨텐츠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업과 구직자들을 연결해주는 IT 기업인 원티드에 왔습니다. 노동시장의 변화를 갖다 가장 매일같이 느끼는 이 원티드의 대표이사님과 함께 같이 앉아서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원티드 대표님과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역사책에서 읽었던 일자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현재 일자리를 생각을 하면 거의 대체로 대기업이나 공무조직을 모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커리어를 시작하는 방법, 그러면 시험을 흔히 생각을 하죠. 대기업 공채라든지 공무원 시험, 그걸 또 우리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흔히 생각을 하고요. 시험을 통해서 이제 신입사원이 된 다음에 회사나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업무 트레이닝을 받고 경력이 쌓이면서 점점 더 중책을 맡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조가 두 가지 면에서 미래에 존재하기 힘든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 공채라는 제도가 다른 나라에 많이 없는 제도라는 거죠. 이 세계가 점점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수록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제도를 유지하기가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도 자체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고 급속한 산업 발전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역사적, 경제적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을 통해서 신입사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어진 업무를 잘하는 걸로 역량을 준비하는 이런 제도는 오래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전에 이 직장이 어떻게 발전했나 한번 볼게요. 중세기의 직장이라는 것은 뭐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때는 신분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곧 직장이었죠. 그러니까 유럽의 귀족 사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태어나는 순간 세 가지의 부류 중에 하나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귀족, 성직자 또는 농민으로 지정이 되죠. 그래서 중세기의 3계급 사회 또는 3부 사회 이렇게 얘기할 때 흔히 싸움하는 자, 기도하는 자, 일하는 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단 말이죠. 자기가 그 계급으로 태어났으면은 그냥 계속 그것만 하다가 죽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녀도 그 일을 할 거고 손자도 그 일을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커리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하냐, 르네상스 시대부터 조금 커리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르네상스 시대는 이제 중산층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가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진 조직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농민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뭔가 도시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가 있었죠. 그걸 이제 우리가 견습공제도, apprenticeship이라고 흔히 부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첫 번째 취직인데 그 당시 그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잔혹했어요. 내가 뭐 나무를 좀 잘 깎는다, 돌을 좀 잘 만진다, 그러면 견습 석공 또는 견습 목공으로 이제 들어가죠. 흔히 우리가 마스터 또는 마에스트로라고 부르는 스승 밑에 들어가서 아주 어린 나이에 7살, 8살 됐을 때 기본적으로 6년을 무상 노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거기서 종사를 하게 되면은 뭐가 주어지냐면은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스승을 떠나서 다른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대요. 이런 사람들 갖다 영어로 journeyman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journey라는 게 여행을 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마스터들의 가르침을 도루두루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한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나이로 치면은 중고등학생 나이 때 journeyman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이제 뭐 마스터들을 쫓아다니면서 여기서 1, 2년 저기서 1, 2년 경험을 쌓게 된 다음에 자기도 마에스트로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길드 또는 아르테라고 불리는 프로페셔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기존에 있는 마스터들과 경쟁을 안 해도 된다는 걸 증명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신세대에 맞는 독특한 상품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를 위협하지 않을 거다라는 증명을 해야 됐대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마스터피스라고 그래요. 내가 여러 마스터들한테 배운 걸 나만의 방식으로 독특하게 조합해서 다른 마스터들한테 내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새로운 상품을 갖다가 다른 마스터들한테 보여줘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명작, 걸작 이런 뜻으로 마스터피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마스터피스가 journeyman이 마스터라는 타이틀을 가지기 위해서 출품해야 되는 작품을 원래 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커리어에 온라인 프로필 관리하는 거가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걸작을 만들어내는 거와 비슷한 약간 맥락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직장은 실질적으로 18세기 이전까지는 없었다고 봐야 돼요. 18세기가 되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나고 프랑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대한 공무 조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공무 조직에 시험을 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랑데꼴이라고 불리는 공무 조직에 들어가기 위한 학교들이 따로 있었는데 그런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군대를 모방한 조직에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커리어가 생기게 됐고 나중에 이제 산업혁명 때 군대와 공무 조직, 기업들이 다 비슷한 방식으로 조직이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군대와 관련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군대식 문화가 모든 조직에 이렇게 침투하게 되고 우리도 이제 거기에 익숙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서 1950년대 2차 세계대전까지의 역사를 보면 기본적으로 조직이 점점 더 거대해지고 중간 관리자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조직이 완성되는 과정이고 이런 이제 행정 조직이 1960년대부터 굉장히 욕을 많이 먹기 시작해요. 사람이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불어나는 만큼 일도 일부러 늘어나더라는 거죠. 직급대로 이렇게 연차별로 올려주다 보니까 부사장이 10명인데 다 마케팅 부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한 명이 보고 해 마라 이래도 되는 일을 갖다가 꼭 10명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고 막 사내 정치가 생기고 오히려 조직의 비대화가 문제다라는 것이 이제 1970년대부터 많이 거론이 되게 되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경영대를 졸업할 때쯤 될 때 월스트리트로 많이 갔거든요. 그때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공채 이런 관념이 없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강력하게 마케팅하고 어필하고 그런 적극성을 갖다가 많이 봤던 것 같고 자유시장 경제적인 노동시장을 이제 저는 처음에 경험을 했어요. 노동시장의 변화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보호가 돼 있었죠. 이제 옛날부터 시험으로 계급 상승을 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과거제도라든지. 그리고 교육을 잘 받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시킬 것도 잘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공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 논리로는 좀 의아한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됐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에선 이것이 취업의 빈부격차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미래의 이제 문제는 뭐냐? 공채제도 없어진다. 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한국식 직업이 21세기에 어떻게 변환되고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티드라는 기업이 기업과 인재들을 매칭해주기 때문에 공채제도가 없어짐에 따른 인재 채용의 불균형이라든지 빈부격차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대표님과 테크놀로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 비전문가적인 의견을 주절주절 얘기를 해봤고요. 진짜 이 채용 시장의 맥박에 손가락을 딱 대고 계시는 분, 우리 대표님 드디어 모셨는데요.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 기업 자랑도 좀 하고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티드 대표 맡고 있는 이복기입니다. 원티드는 2015년도에 이제 지인 추천 기반 채용 서비스로 출발을 했고요. 사람과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인간적이고 효율적으로 매칭할까를 고민을 해왔습니다. 현재 아시아 5개국에서 약 150만 명의 유저와 8,000개의 기업을 매칭하고 커리어 성장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시아 쪽의 직장 채용 시장 이런 변동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어떤 기업과 만났을 때 서류 통과하고 합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왔거든요. 실제로 합격하고 취업에 채용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뭐 즐거운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2천만 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그러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자리의 시대 취직해서 업무가 주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임무를 수행하면은 월급을 타가는 그런 일자리는 시한부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직장의 미래를 좀 큰 질문이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전까지 사람들은 굉장히 균등한 공급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본인들이 원하는 공정에 맞게 이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채라든지 아니면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을 뽑아왔죠. 그런데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도 회사 안에 있는 훈련과 교육만으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리고 더 성장해야 되는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핀포인트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수시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점점 더 전환을 해왔습니다. 그런 거에 결정타를 날린 게 저는 코로나라고 보는데요. 시기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뽑던 사람들을 이게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가에 대해서
더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고 코로나 이후로는 수시 채용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 점수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애 뽑아놓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업무에 따라서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 취향대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업무에 맞는 인재라는 게 따로 있구나. 맞는 사람을 그때그때 프로젝트 성향에 따라서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수시 채용 비중이 50%, 60%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었고 아, 이미 과반수는 사회적 책무 때문에 대기업들이 대규모 공채를 유지하고 있다가 공채에서 수시의 비중을 확 높였고요. 안 그래도 기업은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그걸 더 부추긴 셈이 돼버린 거죠. 경제 논리적으로는 사실 공채라는 게 좀 독특한 우리나라의 그런 제도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공채가 물려받은 정보나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그 파악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그냥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면은 직장에 철바을 뒤질 수 있는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도가 사라진다. 직장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첫 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신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신입을 한 명 뽑을 때 경력직을 7명에서 8명 정도 뽑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전에 한번 성공한 취업생과 그렇지 않은 취업생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취업을 한 쪽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 채널이 선배나 지인들이었어요. 지금 현재 잡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디에 기회가 있다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충실하게 사람들로부터 그런 좀 숨어있는 정보들을 뽑아낸 반면에 취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제1 정보 순위가 인터넷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취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은 인터넷에 충분히 다 드러나 있지 않고 자기를 준비시키게 만드는 힘은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보라는 게 굉장히 고급 인맥에서만 나오는 것들은 아니에요. 대단한 직업이나 대단한 학교를 나와야만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합격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면 학력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 되는 거를 저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공채 시대를 넘어서서 수시 채용의 시대가 되면은 회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를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적합한 사람인지를 어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직무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문제를 풀어봤던 사람들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추천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심지어 학교에서 동아리나 동호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관된 일을 했을 때 그것들이 잘 어필이 됐을 때 확실히 그 수시 채용에는 유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점수로 자기를 어필하고 학력으로 자기를 어필했다면 이제는 나는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생긴 거죠. 아, 이 사람 정말 같이 일해보니까 팀워크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도 정말 빠삭하다라는 평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티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할 때 추천사를 지인에게 요청하거나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추천사를 붙여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추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지원자의 합격률을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되게 신기하게 약 3배 정도가 합격률이 3배 정도. 이제까지는 비슷한 기준으로 줄을 서서 들어갔다면 이제는 다양한 기준으로 그 프로젝트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기회가 다원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규 루트로만 살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일수록 사실 다원화라는 게 되게 무서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세계에 준비하기 위해서 청년들한테 또는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취업 준비생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력서를 쓰려고 딱 막상 책상 앞에 앉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가 하나씩은 꼭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매출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영리 단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 잡아가지고 본인이 거기에서 문제를 좀 진중하게 푼 경험을 하나라도 쌓으면 그게 제일 많이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창의력을 좀 요구하고 조금 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갖다 좀 넓게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좀 그런 세상이 되는 거네요. 네. 작가님 되게 해석을 잘 해주시네요. 미래에 가장 전망 있는 일자리. 어떤 일자리가 가장 유망하다라는 말을 하기 힘든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선호하는 일자리나 가장 각광받는 일자리 리스트를 쭉 보면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50년대, 60년대 가장 유망했던 일자리는 타이피스트였어요. 지금은 타자를 못 치면 일을 못하는 수준인데 그 당시에는 타자를 치는 전문가들이 있었고요. 버스에서 안내원 있잖아요. 아, 버스 안내원.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또 일자리로서 되게 각광받았고요. 굉장히 기능 중심의 일자리들이 노출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1980년대에는 이제 금융계 그리고 반도체 같은 그런 직군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근데 최근에는 그러면 어떤 직군일까 보니까 운동선수, 그리고 유튜버. 유튜버로서 굉장히 뿌듯한데.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를 봤거든요. 네. 전에는 뭐 3위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네. 유튜버가 의사 선생님을 제쳤다 뭐 이거 보기도 네, 했는데 그 직업의 어떤 특성이 학생들한테 그런 직종을 선호하게 만들까요? 요즘 사회적 가치관이 점점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을 한다는 것이 생계 유지의 수단이 됐던 것들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고급 직종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종이었다면 최근의 경향은 자아실현을 넘어서 사회에 임팩트를 미칠 수 있는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 더 변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인플루언서, 네, 예, 맞습니다. 남들한테 인플루언스를 줄 수 네,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한다. 네, 네. 기업이 갑이고 그동안 지원자가 을이었다면 갑과 을의 시대가 좀 변하고 있어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 구조가 노인층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고 네. 젊은 층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오퍼를 주고 최대한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도 10년 내지 20년 안에 갑을 관계가 바뀌어 있는 세상이 올 것 같거든요. 원티드는 이제 그런 상황에 기업들이 유저들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직군이나 스킬셋이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매첩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150만 건 정도 누가 어떤 기업을 만났을 때 합격하는지를 모아왔잖아요. 네. 가장 확률이 높은 매칭을 저희가 계속 추천을 해드립니다. 준비된 분들이라면 충분히 훨씬 더 안정적이고 즐길 수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기업들이 더 혁신하고 인재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게 무서운 얘기만 하다가 공채 없어지고 이런 얘기만 하다가 끝에 가선 그래도 좀 예. 여러분들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을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 잘 활용해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기업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원티드 대표님 모시고 직장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더 재밌는 지식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